재밌었지? 오랜만에 한 번도 안 졸린 영화는 처음이야. 야, 나는 한국 상업 영화에 한 획을 그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진짜. 진짜요? 그 지금 이렇게 스포 많이 해도 되는 겁니까? 스포 있어요. 스포.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네. 나중에 지랄해봐야 소용없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정TV의 저는 정민영. 보이네입니다. 네, 영화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알아보고 대화해보는 시간이죠. 네. 월간 거업 시간입니다. 아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 네. 우리 좀 자주 보자. 주간 거업 어때? 주간 거업이요? 어. 야, 니네들 스케줄이 너무 많아요. 아니, 니들 스케줄이나 좀 정리를 하고 얘기를 하세요. 아니 보고 싶었잖아 솔직히. 그럼 너 그치. 어떻게 뭐 내 사진이라도 한 장 줘? 아니 그런 건 하지 마. 그건 가장 위험해. 너와 내가 멀어질 수 있는 지름길이야. 그래, 얼굴을 가리고 우리 목소리만 서로 듣자. 내가 대학교 때 별명이 A4G였어요. 그게 뭐예요? A4G로 얼굴 가린 미남이라고. 가려져? A4 용지로? 안 가려질 것 같은데. 안 가려져. 아, 정말.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 아, 원래 제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냥 눈에 보이는 옷 입고 나오는 걸로 유명하죠. 오늘은 옷장 앞에 한 3초 정도 서 있었습니다. 거짓말. 이웃이 생각하고 입은 옷이라고? 그 중에 오늘 가장 띄는 약간 걸로. 주방장 룩인데요, 오늘. 야, 널 위해 내가 3초 고민했다고. 고마워. 나 빨간색 그치? 좋아해. 그러니까. 자, 그럼 오늘도 어쨌든 우리가 이제 영화 그 코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오늘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뭐 공포 영화 특집으로 좀 하려고 하다가 네. 급선회를 했어요. 첩보물 시리즈로. 네, 급선회를 하게 된 이유는 얘죠. 원래는 뭘 하려고 했었죠, 가업님 원래 우리가? 제가 이제 공포 영화를 좀 근본부터 좀 알아보자 아, 네. 싶어서 알프레드 히치콕의 사이코를 보고 알아. 난 네. 깜짝 놀랐어. 네. 히치콕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얘기를 했으나 이것도 먹힐 사람한테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똑똑똑. 제발 바꿔줘. 히치콕과 우유네라니. 못 보겠어. 보고는 가야 될 거 아니야. 사이코 근데 지금 봐도 되게 재밌거든. 아, 그래요? 니들이 안 봐서 그래. 아, 그럼 보면 너- 진짜 재밌어. 난 봤어, 히치콕 봤어? 영화. 기억이 안 나. 새도 보고, 왜냐면 네. 나 영화, 연극 영화 전공이었으니까. 왜 나 전환 포텐킨 이런 거 다 봤단 말이야. 전화보다 보면 뭐해 다 기억 못하잖아.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아우, 재미 너무 없습니다, 히치콕 영화. 야, 정민혁아 연극 영화과. 어. 나는 법학과. 따지고 보면 전공자는 나야, 얘들아. 그렇네. 근데 제가 공포 영화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그래서 근데 저는 좀 보증된 것만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래서 알프레드 히치콕 존나 보증된 건데? 그 내 스타일 아니야. 진짜 저는 깜짝깜짝 놀라면서 네. 확 집중할 수 있는 그 뒤로 이렇게 걷는 거. 엑소시스트, 그런 거. 엑소시스트, 엑소시스트. 그 정도는 돼야지. 그러니까 이 공포 영화가 애초에 어디서 왔는가를 한번 따져보자. 그래서 사이코를 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원류를 찾아서. 원료를 찾아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슬래셔 무비라고 이제 살인마하고 사람 막 찢는 영화 있잖아요. 그 원리도 사실은 알프레드 히치콕의 사이코라고 보는 시선이 지금 영화 평론가들 사이에서 거의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했는데 오윤혜가 택도 생각하는 거 없었지. 싫다. 우리는 평론가 될 거 아니니까. 아니, 근데 최근에 그 네. 조던필 감독의 노비 또 개봉을 했잖아요. 아직 못 보셨죠? 아직 못 봤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거 노블 해보는 게 어떨까? 조던필 감독의 영화들을 한번 훑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스나 겟아웃. 어스는 아주 간단한 영화죠. 어스는 한마디로 트럼프 뽑았더니 나라 조졌다. 음. 이 얘기를 공포 영화로 싸놓은 거고, 겟아웃은 미국에서 흑인으로 사는 거 족같다. 그치. 이거를 또 영화로 싸놓은 건데 이번에 노블 그러면 아직 몰라요. 저 일부러 지금 정보를 안 찾아봤는데 네. 보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된다면 또 자세하게 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다음번에 알겠습니다. 녹과 함께 공포 영화 어, 여러분 특집.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그러면은 첩보 영화 특집이고 지금 네. 가장 좀 극장가에서 흥행을 달리고 있는 게 바로 이정재 정우성 주연의 헌트란 말이죠. 제가 이제 오늘 이 이 영화를 하죠. 네, 대물시네마에서 한번 다뤘는데 1시간 40분을 다뤘더라고. 네, 1시간 40분을 다뤘는데 그러면 보여줘 그냥 헌트를. 입으로 내가 그거 안 본 사람들은 스포일러 엄청 나오지 않아? 다 스포를 다 까고 스포. 근데 스포 없이 하지 않았어요? 없이 대물시네마에서는? 했는데 1시간 40분은 없이 했고 그걸로 다 성에 안 쳐가지고 다음 편은 또 스포로 까고 한 번 더 했어. 어. 그 정도로 이 영화는 제가 극찬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좀 스포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입에서. 이거- 늘 그렇지. 네. 늘 스포가 나왔지, 그러니까 안 우리는. 보신 분들은 보시고 우리 네. 리뷰를 보시면 좋죠. 저는 정말 이 영화는 농담이 아니라 헤어질 결심만큼 추천드려요. 나도 엄지척. 정말, 네. 결은 다르긴 했지만. 나 헤어질 저하고 결심이 정민혁아 이거였어. 헤어질 이거 봐. 결심이 이거 하지만 너도 헌트는 추천하잖아? 헌트 이렇게 재밌었지? 오랜만에 한 번도
안 졸린 영화는 처음이야. 그래, 오윤혜도 졸지 않게 한 영화 바로 헌트. 눈이 너무 즐거웠어요. 이 일단은 영화는- 거업부터 어땠는지 이야기 좀 아, 해주시죠. 정말 영리한 영화예요. 그러니까 영리한 영화라는 것이 무엇이냐? 마이클 베이가 만든 영화들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흔히들 트랜스포머. 생각 없이 때려 부수기만 하는 영화의 대명사잖아요. 그쵸. 마이클 베이는 관객을 심심하게 안 만드는 재주는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 사람은 뭐 하나라도 부수고 돌리고 뭐 합니다. 돌릴 게 없으면 카메라라도 돌려요. 그래서 어쨌든 관객을 심심하게 놔두지 않는 사람인데 심심하진 않아. 근데 다 보고 나면 대가리가 텅 빈 것 같은 약간 느낌. 남는 게 없지. 남는 게 어. 정말 요만큼도 없고 보면서도 아 내가 너무 멍청한 영화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아니 들어요. 그 여자 엉덩이 남지 않았나? 나 1편 보고 그 여자 엉덩이만 계속 기억에 남았었는데. 그 여자의 모든 건 기억에 남아있지. 다 남아있는데 보고 나서 스스로 좀 자괴감이 드는 거야. 아니 내가 로봇가 변신하는 영화를 봤는데 기억나는 게 메간 폭스의 몸매야? 메가폭스. 아니 빅토리아 시크릿 뮤직비디오 보는 거랑 뭐가 달라 이러면. 그치. 그러니까 졸리진 않지만 되게 멍청한 영화라면 헌트는 졸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충분히 재밌고 거기다가 충분히 머리도 굴려야 하는데 그게 또 어렵지 않은 영화예요. 야 나는 한국 상업 영화에 한 획을 그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진짜. 지금까지 나도. 한국 상업 영화들은요 뻔했어요. 눈요길 좀 시켜주다가 마지막에 엄마 한 번 꺼내면서 한 번 울리고 그렇지. 꼭 엄마 나와 거기에. 엄마. 대표적인 게 신과 함께 같은 영화인데 아. 대표적으로 처음에 막 CG로 막 깔아가지고 눈 구경 막 시켜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장의 무기 뭐예요? 말 못하는 엄마가 갑자기 죽어가지고 막 그래? 저승 가는 길에 갑자기 말 못하는 엄마가 말을 하고 말을 해. 막 쥐어짜고 막 엄마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막 심파 느낌으로. 네, 그렇죠. 그걸 심파라고 부르는 건데 심파는 또 말의 어원이 약간 다릅니다. 원래 심파가 뉴 웨이브예요. 새로운 물결이라고요. 전혀 우리가 심파예요, 알고 그래서. 있는 거랑 전혀 다르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 문학에서 네. 이제 일제강점기 거쳐오면서 굉장히 세속적이고 새로운. 이런 것들이 새롭게 이제 밀려 들어오면서 그땐 그랬겠지. 이걸 심파라고 불렀어요. 음.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뜻으로 그렇지 쓰이고 눈물 있죠. 짜는 거 그렇죠. 억지로. 감정 과잉의 영화를 지금 심파라고 부르죠. 어쨌든 그런 요소가 정말 헌트에는 정말 미량도 없어요. 작정하고 하려면 할 지점이 진짜 많거든요. 그렇죠. 얼마나 많아요. 아버지 잃은 딸. 그치. 그 딸을 묵묵하게 지켜주는 남자. 정우성의 스토리도 사실 음. 여기서부터 스포입니다. 여러분. 네. 스포 있어요. 스포.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기서부터 자막 깔아주세요. 헌트에 스포 있다고. 제발. 네, 자막 깔아주세요. 경고등과 함께. 네. 나중에 지랄해봐야 소용없어요. 네. 정우성도 그래요. 이 사람은 군번줄을 항상 걸고 다닐 그래. 정도로 군인의 신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올바른 군인인데 이 사람이 광주 민주화운동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냐고. 근데 그걸 하나도 감정적으로 과잉되지 않아요. 이 영화 장면들이. 그냥 정우성이 그때 느꼈을 좌절감. 아 내가 목숨 바쳐 지키는 나라가 이렇게 망가지는 꼴을 내가 보다니. 그치. 이런 감정만 살리고 나머지는 더 거기서 넘치게 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화를 보면서 불필요하게 질질 짤 필요도 없고. 이게 저는 그냥 가장 좋았던 게 겁이 지금 이야기했지만 뭔가 막 우리한테 억지로 교훈을 주려고 한다든지 그렇지. 감정적으로 뭔가 내가 막 학생 운동에 여기에 너무 몰입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거를 억지로 하지 않아서 가장 좀 좋았다, 깔끔했다. 네. 어. 그러면서도 이 두 명의 주인공의 위치가 바뀌는 것도 아주 흥미로워요. 맞아. 그리고 암살이 여기서 이제 영화에서 두 번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영화 시작과 동시에 암살 시도가 한번 등장을 하죠. 네. 거기서는 우리가 이정재와 정우성밖에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뭐 대통령이 누군지도 이 영화에서는 딱히 설명 안 하니까 사진이 나오잖아. 사진은 나오죠. 누가 봐도 그분이지. 문어 대가리 새끼. 그리고 관객이 한 마음으로 응원하지. 그렇지. 빨리 암살에 성공해라. 죽여버려 그냥. 죽여버리고 영화 끝내. 그러니까. 근데 첫 번째 암살 시퀀스에서는 주인공들이 이 암살을 막는 위치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암살이 막아지길 바래요. 그래야 이야기가 전개가 될 테니까. 근데 마지막 암살은 어때요? 이 두 명의 실패하지. 주인공이 전부 암살을 성공시키려고 하죠. 네. 그리고 우리도 그게 성공되길 원해요. 원하지. 원하지. 마음속에서 원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두 주인공의 논리에 설득이 됐거든. 근데 마지막 암살은 또 실패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차 타고 진짜 들어가는데 끌어내고 싶더라. 그렇지 진짜. 나 그 폭탄 스위치 내가 누르고 싶고 와, 막. 진짜 악착 같은 그 생명줄. 정말 재수 좋은 새끼야. 너무 이입했네. 어쨌든 근데 같은 오브젝트를 놓고 영화 시작과 영화 마지막에 이게 등장했을 때 우리의 마음가짐을 영화가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관객을 쥐었다 폈다 하는데 그러면서 중간에 또 총격신. 나는 한국 영화에서 이렇게 훌륭한 총격신을 본 적이 없어. 총격신이 훌륭하다는
판단하는 기준이 뭡니까? 일단 어. 우리가 총격신을 구성할 때 말이죠. 전쟁 장면, 총격신 이런 거 구성할 때 총을 많이 쏘고 막 총 맞는 사람 막 비장하게 그리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요. 네. 공간의 구성이 되게 중요해요. 총격신이 어디에서 나왔었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봤던 이제 우리나라 총격신 영화의 시초라고 한다면 슈리를 생각해야 되겠죠. 근데 거기서는 이 카메라 뷰파인더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담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건 아무리 넓어봤자 한 사람 시선 정도예요. 그럼 이 카메라가 그 현장 안으로 들어가면 현장감이 살죠. 그런데 이 전체 그림이 잘 안 보인단 말이야. 그치. 총은 어디서 발사돼서 어디서 오고 있는 건지 그리고 맞서 쏘는 쪽은 또 어디서 발사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가 이 전체적인 공간 구성이 잘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총격신을 구성할 때 현장감을 높이려면 일단 오이나가 총을 쏴. 오이나가 총을 쏘면 쏩니다. 여러분들이 영화 감독이면 현장감을 높이기 위해서 카메라를 어디에 배치하겠어요? 오윤혜가 총을 쏴? 오윤혜 오윤혜의 머리. 시선으로. 그렇지. 오윤의 시선으로 많이 보게 되지. 어. 그러면 그 다음 컷은 어디로 넘어가게 되겠어? 오윤혜가 총을 쏘는 방향에 있는 사람의 그렇지. 시선으로 또 할 거 아니야. 어. 그 중간에 꼭 있어야 되는 컷이 뭐냐 그러면 이 전체 그림. 그치, 한번 보여줘야겠지. 그렇지. 이 전체 어떤 지형에서 오윤혜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어느 방향으로 총을 쏘고 있고 상대방들은 어디에 있고 이런 걸 관객이 눈치 깔 수 있게 순간순간 비춰줘야 된단 말이야. 아니 그동안은 그렇게 총격신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좀 많이 부족했어요. 영화에서? 이게 총을 쏘다보면 현장감만 강조가 돼서 정작 주인공들이 어느 지형에서 어떻게 맞아. 어느 위치에서 총을 쏘고 있는지를 잘 몰라? 잘 접수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내가 그랬어. 정신이 없으니까 얘가 어디서 쏘는지 모르고 그냥 총격신은 뭔가 우당탕탕 소리 나고 그치. 팡팡 소리 나고 지금 총을 쏘는구나 정도로만 이해를 했지. 거업이 말했듯이 막 정확하게 그거에 대해서 인지하고는 보지 못했던 것 같아. 이게 이 인지 컷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현장감이 깨져요. 그러니까 요거를 굉장히 밸런스 조절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대표적인 전쟁 영화 있죠. 태극기 휘날리며. 네. 태극기 휘날리며 같은 영화를 보시면 주인공들이 총을 졸라 쏘는 건 알겠어요. 그래. 근데- 따발따발. 근데 주인공이 어디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 총을 쏘는 애들은 또 어디 있는 거야? 어디서 막 총알 날라와가지고 총알이다 막 이러는데 어디서 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관객한테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밀도가 높아지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지. 이 영화가 되게 그걸 영리하게 잘 잡은 게 저는 기억에 남는 총격신이 그 일본에 가서 이제 그 이정재가 일본 네. 대사관 앞에서 네. 총격신이요. 네. 거기서 이제 딱 총을 쏘러 갔다가 이성민이 총에 맞은 걸 알고 다시 걸어오잖아요. 그치. 그 장면 되게 좋았거든요. 기억에 그런 남았거든요. 장면들도 현장감을 살리면서도 이정재의 동선이 명확하게 보이죠. 음. 저 사람이 이쪽으로 튀어나갔다 다시 돌아오는구나. 이성민 쪽에 카메라를 고정시킴으로써 그러니까 이게요 딱 어떤 정해진 방식은 없어요. 총격전 찍을 때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뭐 수학의 정석처럼 뭐 이렇게 적혀 있는 건 없어요. 다만 요 상황 자체를 감독이 계속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카메라를 어느 쪽에 위치시켜야 이 전체 상황이 잘 보이겠구나. 이거를 구성하는 것이 이게 총격신을 찍을 때 노하우인데요. 우리나라가 이게 많이 부족합니다. 왜? 총 나오는 영화를 많이 안 찍어봤거든요. 그렇지. 우리는 미국은-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나라도 그치. 아니고. 미국 영화는 이거 귀신같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다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중국 영화가 와이어 액션 잘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와이어 액션 찍으려고 그러면은 중국 스태프들 초빙하고 와서 기술 전수 받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저는 이 영화가 이정재 감독이 단 한 컷도 본인의 노력이나 본인의 고민 없이 흘려보낸 장면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너무너무 훌륭하다. 저는 음악이 좋았어요. 음악도 좋았죠. 음악이 음악이 어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음악을 좀 이렇게 그래도 좀 듣는 편인데 음악하신 분이니까. 본의 아니게 가수였으니까. 가수였으니까. 교수님이셨고. 가장 인상 깊었던 음악의 장면이 그 이정재에서 갑자기 이제 방콕신으로 넘어갈 때 오. 같은 음악을 쓰면서 이제 긴장감을 주는데 그게 막 되게 과하지도 않으면서 적당하죠. 네. 적당하면서도 되게 근데 음악적인 느낌이나 매력이 확 또 살면서 그 매력이 더 부과되는.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게 잘 쓰면 이것도 되게 어려워요. 결국 이것도 밸런스의 문제인데 잘만 쓰면 음악만으로도 긴장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한 끝발만 더 나가면 뭐야 내가 음악 들으러 온 거야 영화 보러 온 거야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네. 이정재 감독이 이 부분 역시 저는 그래서 영화를 물론 천부적으로 잘 찍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 본능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능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뭐 스티븐 스필버그 같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 얘기를 딱 어디까지 진행시키고 딱 어디서 끊어버리고 거기서 음악은 뭘 쓰고 이런 거에 대해서 본능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대충 뭐 그냥 후려 찍어도 잘 찍어요.
그래서 좋은 영화 음악은 음악이 기억이 나는 그래. 게 아니라 장면이랑 같이 그렇지. 기억이 났을 맞아요. 때 가장 좋은 음악인데 맞아요. 여기서는 되게 그런 것들도 표현을 잘했더라고요. 우리나라 영화 중에 음악이 너무 과했던 영화 중에 하나가 이제 마야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송강호 나왔던. 송강호 주연의. 안 봤는데. 근데 그 영화가 끝나고 나면 그 흥얼거리는 노래만 기억이 나. 노래만 계속 기억이 나는 거야. 그런 경우에는 음악이 과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저는 분홍 립스틱 분홍 립스틱. 불렀던 그 영화 광복절 뭐였죠? 특사? 광복절 특사. 광복절 특사. 전 그냥 그 영화면 그 노래만 기억이 그래, 이거. 났거든요. 사실 근데 분홍 립스틱은 그 영화 내용이랑도 전혀 상관없는 노래거든요. 제가 리메이크해서 불렀던 노래거든요. 아, 오늘 밤만은 여기까지. 네. 갑자기 그 더 듣고 얘기를 싶다. 감칠나게 한다. 네. 근데 밤에 립스틱을 바르는 이유는 뭘까요? 어디 가나 보지. 그리고 저는 정우성 연기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 말이 많았는데 나도. 저는 이번 영화를 보고 너무 좋았지. 정우성의 연기가 어. 찐이다. 그 농후함에서 맞아. 나오는 그리고 몸을 사리지 않는 아. 그리고 그 눈빛과 잘생겨 보인다기보다 너무 자연스러워 보였고 그리고 너무 잘 묻었다고 해야 되나? 예전에 정우성 연기하면은 저는 뭐 이거는 개인마다 보는 시각이 좀 다르겠지만 배우의 연기에 대해서 거의 비슷할걸?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안 그래도 멋있는 사람인데 나와서 너무 멋있는 척을 하는 게 미치겠는 거야. 오그라들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정우성 씨가 그걸 연기를 하는 건지 원래 본인의 묻어난 성격이 그런 거지. 건지 아니면은 워낙 어렸을 때부터 스타의 길을 걸었고 워낙 이제 주목을 받다 보니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예능에 나오셔도 그 특유의 자기만의 그치, 그 있어. 화법과 우리가 봤을 땐 약간 오글거리는 그런 모션들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나는 항상 정우성 씨 연기를 보면서 와닿았던 적이 없었거든. 근데 이번 연기는 그 뭔가 껍질을 다 벗어 던졌더라고. 아, 저는 이정재랑 정우성이 둘이 친구잖아요. 네. 근데 두 사람 걸어온 길이 완전 달라. 그래요? 이정재는요, 연기력이 훌륭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모래시계 모래시계 제외하면 그 전에 그래 모래시계에서 연기 못한다고 욕 얼마나 얻어쳐먹었습니까? 그래 연기를 너무 못해가지고 말 없는 역으로 바꿔버린 거잖아. 원래 대사가 많은 역이었어요. 근데 그게 먹힌 거야. 근데 또 그게 먹힌 거야. 역시 잘생겨야 돼. 씨발. 캐릭터랑 그리고 잘 어울리고. 내가 나와서 뭐 아무 말도 안 했어. 뭐 저 새끼 뭐야? 이랬겠지. 너는 말을 많이 해야지. 그렇지. 목소리가 나는 좋으니까.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정재는 그 다음부터 무슨 연기로 태양은 없다로 대표되는 사기꾼, 속물 뭐 이런 연기로 자기 활로를 뚫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정재가 주연한 영화들 중에서 잘된 영화들은 이정재가 선역으로 나온 적이 없어요. 그치 그치. 악역 다 배신자, 맞아. 첩자, 맞아. 뿌락지, 그 뭐 왕 있잖아 왕 관상의 수양대군 뭐 이렇게 나온 영화들이 다 잘 됐단 말이에요. 자기 아우라를 어느 정도 죽일 필요가 있었어요. 너무 멋져 보이면 안 돼. 이정재가 나와가지고. 근데 정우성 그럴 필요가 없어. 그냥 얘는 존재 너무 자체가. 멋있거든. 그냥 멋있고 우리 똥개라는 영화 있었잖아. 박경택 감독이 만든 똥개. 거기서 정우성을 최대한 망가뜨려 보고자 머리도 부시시하고 추리닝 입히고 막 이랬는데 안 돼. 스레빠 신기고 막 이랬는데 그래도 멋있는 거야. 정우성이 그래도 정우성이 그러니까 맞아. 정우성은 대안이 없는 존재인데 이정재는 대안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정재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 거지. 생각해보면은 이정재는 우리가 지금 뭐 이정재 그 길을 다 아니까 막 멋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오히려 좀 더 도화지 같은 얼굴이 이정재에 가깝고 그렇지. 정우성은 사실 도화지 같은 얼굴은 아니잖아. 그치. 그냥 딱 너무 그냥 존잘 그냥- 잘생긴 왕자님 같은 그렇지. 느낌이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역을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어요. 힘들 것 같아 배우로서. 근데 나는 그렇게도 힘든 게 좋은 것 같아. 그렇게 한번 힘들어 보고 싶어. 그러면 정우성 같은 얼굴에 네. 만약에 이건 얘야. 정우성 같은 얼굴에 진짜 능력 1도 없고 뭐 아무것도 할 줄 몰라. 그런 사람과 지금 거업 얼굴에 지금 거업의 능력치를 갖고 있어. 말빨과 뭘 택할래? 정우성 얼굴에 하나만 더 줘. 정력만 줘. 정력 그럼 끝나 세계 그럼 제패지 세계 그럼 제가 진짜 나는 예전에 정우성이 호스트바에서 일해보지 않겠냐는 얘기 들은 적 있다며. 내가 만약에 정우성의 얼굴과 정력만 가지고 있으면 나는 갑니다. 그럼 지금 강남에 한 건물 한 3개는 갖고 있을 걸? 네,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거업한테 정우성의 얼굴은 주지 못할 것 같고 정력은 내가 줄 수 있어. 거업. 좋습니다. 자, 풀발 373으로 줄게. 정력 줄게. 요즘 많이 부족한가 보다. 정력까지 있으면 최고지. 헐크. 정력은 충분해.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왜 아파 비실비실하게? 봐봐, 내가 저번 주에 석사가 됐어. 석사가 됐다고. 석사? 왜냐하면 내 요도에 있던 돌이 나왔잖아. 돌을 쌌잖아. 그러니까 석사지. 웃어야 되는 거야? 뭐라도 딱딱해지고 싶었나 보다. 거업. 진짜 돌은 왜 쌓이는 거야, 진짜. 풀발 373이었으면 네. 금방 뚫렸을 텐데. 그래서 제가 네. 비뇨기과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래? 저를 딱 보고 너 왜?
너무 큰데요? 돌이 그 안에 너무 많이 차지하고 아니라고! 있는 거 아니야? 뚱뚱 누웠어. 원래 큰 거라고. 맨날 크대. 여러분 큰 거업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왜냐면 크다고 또 정력 좋은 거 다 아니니까. 돌이 쌓이면 커봤자 쓸데가 없어. 돌을 강직도가 빼야지. 중요해, 강직도가. 맞습니다. 강직도에서는 풀밭 네. 삼칠산만한 게 없는데 우리 또 과추 전문가 홍 박사님께서 여기에 좋은 거 다 넣었잖아요. 네. L-아르기닌, 그리고 L-아스파트산, 네. 무수구연산, 오르티닌 염산염, 그리고 프랑스 해송박 추출물. 네. 너 뭔지 모르고 이거 드시. 하나도 모르는데? 비타민, 아, 이게 엽산. 뭐야? 먹으면 딱딱해져. 맞습니다. L-아르기닌과 네. 비아그라가 만났습니다, 여러분. 네. 뜨거운 밤 보내실 때 안전하고 그리고 정말 효과 있는 제품을 원하신다면 제발 쟤 먹는다. 지금 왜 먹어? 쓸데도 없는데. 쓸데가 왜 없어? 날 과소평가하지 마. 아 지금 왜 이래? 네. 뜨거운 밤 아내분과 또 여자친구와 보내실 때 하나씩 나눠 드시면 더 좋습니다. 네. 아 이게 그리고 심지어 맛있어. 맛있어. 새콤달콤해. 이거 왜 주스 맛있을까? 맛이잖아, 주스 맛. 그치? 돌이 그러면 어디서 빠져나와? 쉬 구멍에서 빠져나온대. 그렇게 작은 구멍에서? 그러니까 요도를 통해서 엄청 빠져나오는 건데. 돌이 보여, 진짜, 실제로? 아 요만해. 근데 이게 요도 안에 들어있으니까 이게 돌이 또 되게 날카로워요. 신장 결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네. 그리고 되게 날카로워서 나오면서 요관을 막 이렇게 상처를 내면서 나와요. 아이고. 엄청 아프겠다. 그래서 혈류를 계속 봐요. 아, 피가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결석이 생기면 꼭 내가 죽을 병 걸린 것 같은 기분이야. 네. 화장실 갈 피를 때마다 보니까. 씨발 이게 뭐야 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돌이 빠져나왔다. 아, 그리고 진짜. 또 쌓일 수 있는 거야, 돌이? 제 솜소리 하지 마. 진짜 안 쌓여야지. 네. 정력만 가득하기를 돌 말고.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나서 또 깨끗하게 씻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나는 사랑 나누고 주로 씻거든. 언니는 나는 사랑 전에 씻고. 무조건 전에 씻습니다. 저는 요즘같이 덥고 습한 날씨에는 네. 정말 버텍스 원만한 제품이 없습니다. 어제도 저희 아이들이랑 같이 들어가서 목욕을 하는데 네. 거품도 소량에도 잘 나고 네. 향기도 너무 좋고 또 아이들이 쓰기에도 또 아토피가 있는 분에게도 네. 너무 좋은 성분, 안전한 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또 내 몸에 매일매일 흡수되는 안전한 네. 성분 버텍스 넘버원. 그리고 좀 구매 후기에 우리 오정 TV를 오정 TV를 제발, 여러분 더 빨리 오정 TV를 M장기획 말고 오정 TV를 좀 써주시기를 죄다 M장기획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충성과 네. 사랑을 좀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버텍스 넘버원이었습니다. 우정TV는 새로운 게스트 계속 불러야 되잖아요. 맞아요. 아까 뭐 얘기하니까 또 뭐 엄청난 게스트들 지금 준비하고 있다면서요. 저희가 매일매일 게스트 찾는데 정말 힘들게 섭외하고 있습니다. M장기획보다는 오정TV 좀 도와주세요. 그 M장님이 저희한테 동정심을 유발해야 된다는 누가 너네들 우린 도와주기 너무 시키냐고. 동정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야, 너무 우리 갖고 있는 둘은. 거 비해 저희가 너무 센 척을 했다. 애들 다 그지 같은 차 타고 다닌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제 헌트 영화를 다루고 있는데 네. 그래도 왜 간략하게 좀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이 있거나 혹은 보셨어도 기억이 살짝 가물가물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좀 네. 짧게 줄거리를 좀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짧게 언니. 얘기한다면 안기부 안에서 근무하는 두 사람이 치고받는 얘기예요. 한 명은 해외파, 한 명은 국내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 사이에 네. 독림이라는 이름의 스파이가 숨어 있다라는 독림. 것인데요. 이 독림의 정체는 무엇이고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현대사를 관통한 아주 재밌는 주제가 나오는데 뭐죠? 자, 이 간첩이 뒤집으려고 하는 세상 그리고 이 간첩이 암살하려고 하는 존재가 무엇인가 그러면 전대갈이잖아요. 네. 그치. 그러면 우리는 이 영화를 지금 현대에 보고 있잖아요. 어. 전대갈이 어떤 놈인지 알잖아요. 알지. 그 당시 사람들보다 훨씬 잘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보기에 과연 무엇이 정의인가? 음. 어떤 쪽이 정의지? 걔를 제거해야지. 근데 과연 그냥 깔끔하게 근데 이게 제거해버리면 어려워. 이게 어려운 부분이거든. 그냥 죽이면 끝나나? 그래서 마지막에 그 이정재가 마음을 바꿨던 그렇죠. 강력스포입니다, 여러분. 네. 강력한 어떤 그런 동기가 있었잖아. 그 북에서 내려온 아, 불 질러버린다고. 네, 그 네. 사람이 총괄 1호가. 너가 걔 어차피 죽여봤자 그리고 나서 걔 죽고 나면은 나만 다 불받아 만들어버린다. 여기에 이제 이정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마지막에 마음을 전대가를 바꾸죠. 보내주잖아요. 그렇죠. 죽지 않게 하잖아. 네. 응. 이 영화의 진짜 훌륭한 점은 그 부분을 이정재가 구구절절 설명 안 해요. 그치만 관객은 이해하죠. 관객은 이해하죠. 근데 왜냐하면 우리가 현대사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왜냐하면 좀 있으면 전대갈은 쫓겨나고 어차피 쫓겨날 테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민주주의를 쟁취해냈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굳이 죽일 필요가 없죠. 하지만 영화 정성을 속에 모르잖아, 그렇죠. 정성. 영화 속의 등장인물들은 모르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서스펜스가 생기는 거야. 어. 관객들은 알지만 등장인물들은 몰라요. 그렇지. 그래서 나는 한마디라도 정우성한테 얘기해줄 줄 그러니까 알았어. 왜 안 해주는 거야? 해봤자 변명만 될 테니까. 그럼 정우성 안 죽었잖아. 그러니까. 응. 아. 안 죽었을 수도 있지. 안 죽었을 수 있지. 그 지금 이렇게 스포 많이 해도 되는 건데 아까 자막 깔려 있죠 지금? 자막 깔려 지금 있습니다. 댓글로 네. 이것들이 여러분 그래도 재밌게 보실 수 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화는 첩보물로서의 매력도 충분히 가지고 있고 네. 현대 역사 대체극에 대해서도 매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액션 영화로서의 미덕이 정말 훌륭하기 때문에 그냥 스포 알고 보셔도 최소한 맞아요. 비상선언이나 외계인보다는 개꿀잼일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버물에서 어쨌든 나는 긴장감을 좀 늦추지 않고 지루하지 않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한 8알은 먹고 들어간다고 보거든. 먹고 근데 이 들어가죠. 영화가 너무 훌륭하게 그걸 잘하는 거야. 그리고 저는 초반에 독님이 누군지를 생각했어. 얘기구나. 관객 같이 쫓아가잖아. 근데 또 바뀌고 막.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끝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고 그러면서 계속 생각하고 집중하게 해주는데 그게 지루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아가지고 저도 이해할 정도면은 여러분들은 다 이해하실 그러니까 겁니다. 이 영화는 현대 상업 영화가 가져야 되는 미덕을 진짜 많이 가지고 있어요. 상업 영화의 미덕은 뭐예요? 일단 속도감이 있어야죠. 속도감. 이게- 그래 맞아. 속도감이 예. 있어 이게 이게. 떨어지면 지루하고 졸립니다. 이게 컷 넘어가는 속도라든지 이런 게요.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빨라요. 엄청나게 전개도 빠릅니다. 빠르고 네. 군더더기 없고. 그렇죠. 전개가 빠르기 때문에 다음 일이 또 궁금해요. 근데 속도감이 빠르기만 하면 문제가 없느냐? 그건 아니지. 왜? 기본적으로 관객들이 이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될까라는 궁금증을 유지하면서 끌고 가야 돼요. 이게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그럴 것 생각보다 같아. 어려워요. 앞에서 들었던 마이클 베이 영화 같은 경우에 속도감은 있어요. 네. 하지만 관객의 흥미를 유발시키지 못해요. 어차피 뻔하거든. 나와서 쭉쭉빵빵한 애들이 반쯤 벗고 설치다가 뭐 다 폭발하고 다 날아가고 이러겠지 뭐. 결국은 걔만 잘 살아남고 그렇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겠지. 그럼 트랜스포머 시리즈 보면서 옵티머스 프라임이 돼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 누가 합니까? 그렇지. 근데 이 영화는 그 궁금증을 끝까지 유지한 채로 속도감도 안 죽이고 달려가는데 그 와중에 이야기가 이중으로 꼬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살짝 어려웠어. 네, 이 부분 살짝 어려운데 처음에 화두는 이거잖아. 스파이가 누구인가. 그렇지 스파이를 밝혀내라. 그렇죠. 그리고 스파이가 이중 있다. 지시를 내리잖아요. 네. 부장이 네. 이정재, 정우성에게 각각 한 마디씩 던집니다. 이정재한테는 네. 야 쟤네 팀 좀 털어봐. 뭐 마스 좀 나올 것 벗겨봐. 같아. 그렇지. 그리고 정우성네 팀한테는 또 가가지고 야 이정재 쟤네 팀 가서 빤스 좀 벗겨봐. 이렇게 그렇지. 하는 그 이중 지시가 네. 사실은 영화 그 전 중반부에 많이 끌고 가잖아요. 이 이야기로. 그러니까 이제 영화의 속도감이 배가 되는 거예요. 주인공 하나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주인공이 두 명이잖아요. 그럼 이정재가 정우성을 터는 것과 정우성이 이정재를 터는 것이 교차돼서 계속 간단 말이죠. 그러면 오 씨발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둘 다 범인 같아. 둘 다 범인 둘 같아. 다 범인 같잖아. 맞아. 근데 보통의 영화라면 여기서 둘 중에 이렇게 막 끌고 가다가 이놈이 범인이었구나 이러고 말 그렇지. 텐데 이 영화는 두 사람의 과거 얘기를 동시에 까발려요. 정우성은 간첩은 아니지만 사실은 첫 번째 나왔던 암살의 주동자 중에 한 명이 정우성이었지. 그치. 아 그래? 그러니까 혁명을 일으키려고 했던 혁명 단원 중에 네. 이제 한 명이었던 거지. 정우성은 민중을 폭력으로 진압하는 독재자를 처단하는 게 목표였던 사람이니까 그렇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도 독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죠. 내부에서 자라난 스파이인 셈이고 이정재는 외부에서 심어진 스파이인 것이고 그러니까 두 사람의 목적이 결국은 같다라는 사실을 동시에 까발려요. 그리고 이제 그 무슨 뭐 금성사인가 뭐 아무튼 그 목상사. 목상사가 나오면서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결국엔 정우성의 정체까지 파고 들어가서 빵 터트린단 말이죠. 근데 터지고 나니까 상황이 또 바뀌어요. 한계를 또 양쪽에서 느끼게 네. 되죠. 자 이정재가 원래 있던 간첩들한테 끌려갑니다. 너 이 새끼 어떻게 된 거야? 뭐 이런- 간접한 집에? 어? 원래 있던 원래 있던 간첩들에게. 나 깜짝. 아니 왜 발음도 정확하게 해봐. 감자탕 먹고 싶어 아니 언니. 갑자기 감자탕 집에 왜 끌려갔어? 나 어제 봤거든. 생생한데. 간첩들한테. 힘이 쭉 빠지네. 간첩들한테 끌려가죠. 근데 이것도 간첩, 그러니까 스파이 이야기만 할 수 있는 서사인데 난파된 지 오래됐잖아. 난파된 지 오래된 상황에서 북한의 주동 세력이 바뀐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북한에서 이제 내세우는 기조는 이거였거든. 남한의 독재자를 제거해버리고 남북 평화의 길로 간다라는 거였어요. 이정재는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난파 간첩 일을 하고 있었던 건데 북한 쪽 대가리가 바뀌었어. 이제 기조가 바뀐 거야. 야 남한 쪽 저 전 대가리 제거해버리고 싹 다 불질러버려. 밀고 내려가는 거야. 씨발 적화 통일 렛츠고 막 이런 애들인 거야. 그러니까 이정재가 간첩인 걸 알았는데 잠깐만. 이건 아니니까. 그러면 씨발 저 그래. 문화 대가리를 죽여버리면 좆되겠네? 어. 이정재가 대사로 치잖아요. 내가 지금 전쟁하자고 이 짓거리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또 정우성이 밀고 들어옵니다. 정우성이 밀고 들어와서 맞아, 갑자기. 이정재 정체를 알았어. 목적이 같다라는 사실을 정우성이 알아버렸잖아. 어. 여기서 정우성이 이정재를 또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네. 그러니까 계속
관객들이 예상하던 거를 계속 배신하는 거예요. 그거를 아주 살짝씩 비트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저는 또 이제 놀랐던 게 뭐 정우성이랑 이정재랑 둘 다 어쨌든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들이 또 좌절하게끔 뭔가 외부에서 시련이 들어와. 아까 그렇지. 이야기했듯이 이정재는 뭐 북한의 지도자가 바뀌어가지고 지금까지 이정재가 믿고 있었던 어떤 그런 내용을 다 뒤집어 버리는 거고 정우성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이제 뭐 미국이나 뭐 이런 주변 국가들로 대표되는 인물이 이제 나와가지고 우리는 사실 지도자가 바뀌는 걸 원치 않는다. 그냥 안정적인 너네 그 그렇지. 남북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 이러면서 정우성한테 그만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나는 하잖아. 그 미국 사람이 제일 웃겼어. 왜 이렇게 한국말 못하지. 아니 어색하지? 자막을 넣어주던가 아니면 영어로 하던가 난 그 사람 아니 이겠어 아니 근데 이게 이러니까 갑자기 잘 나가다가 아 유머 포인트야. 예, 나중에 이정재 감독이 이것만 따로 편집했으면 좋겠어요. 의심만 따로 찍어가지고 그냥 그 사람이 영어로 하는 걸로. 그니까 네. 아니 다들 영어로 하면 훨씬 맞아, 잘할 수 있을 깼어. 한국말도 제대로 잘하는 사람 많았을 텐데 내가 봤을 그게 좀 때는 깼다, 이정재 감독이 본인 친구를 너무 배려한 게 아닌가. 친구야? 왜냐하면 CIA가 영어를 해버리면 정우성도 영어를 해야 되잖아. 아, 안 되지, 안 되지. 왜 우리 우성 씨 몇 장면 꽤 나오잖아요 그 네. 외국인 아. 좀 깨져. 좀 깼다. 깨져. 맞아. 자막도 없어서 좀 고퀄에서 갑자기 좀 약간 B급 영화 느낌으로 확 한번 이렇게 낙차가 크게 내려가지. 그나마 정우성이 앞에서 눈을 부릅뜨고 있어서 분위기가 간신히 유지되는 거야. 네. 어쨌든 우리가 이제 흔히 에스피오나지라고 부르는 첩보 네. 영화들을 보면은 이 냉혹한 국제 질서 때문에 주인공이 좌절하는 장면이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그치. 그 여기서는 정우성인 거예요. 네. 왜냐? 미국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대로 된 민주적인 통치를 받는지는 관심이 없어. 관심 없어. 그냥 우리 동맹국으로서 우리가 이용해 먹을 수 있을 만큼은 존재하면 돼. 맞아. 라는 걸 정우성 캐릭터를 통해서 보여주고 북한의 뜻 역시 이정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은 원래는 뿌락지이자 간첩이었지만 결국엔 또 본인들밖에 안 남는 외로운 존재가 되는 그치. 거죠. 목표를 잃어버렸어, 그렇지. 얘네는. 근데 이 두 사람이 손잡을 만한 거리를 또 던져주네? 생긴 거야. 그래서 이 영화가 스파이를 색출하는 영화에서 출발을 했는데 마지막에 양쪽 다 스파이인 것이 밝혀진 사람들이 나중에 또 얼떨결에 손을 잡게 되는 이야기까지 갑니다. 그리고 어. 서로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 그렇지. 이정재도 너도 나처럼 이렇게 그래. 버림받은 존재구나. 서로 약간 그런 걸 느껴서 또 살려준 게 아닌가 그렇죠. 싶은 마음도 동질감을 드네요. 느꼈겠죠. 네. 그리고 나서 더 재밌는 건 아웅산 묘수 테러 사건의 결말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거기서 전대관이 안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게 난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 처음 알았어. 그럴 수 있어. 잘 모를 수 있지. 몇 년생이지? 왜 묻지 마. 알았어. 너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일 수도 있어. 어쨌든. 근데 우리 모두는 그 결말을 알고 있는데 그 결말까지 어떻게 가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던 역사를 향해서 이 두 주인공이 달려가는데 우리는 그 결말을 알아요. 결국 이게 실패로 끝날 거라는 걸 안다는 말이죠. 그 상황에서 우리는 여기에 더더욱 몰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만 몰랐구나. 그게 실패로 간다는 거를. 그 마지막을 이제 영화에서는 약간 모호하게 그리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끝난 건지 좀 의문점을 갖게 만든단 말이죠. 완전 엔딩 씬? 네. 마지막 장면이요. 네. 어제 제가 영화를 김영대 평론가랑 둘이 어제 영화를 한번 다시 봤어요. 네. 두 번째 봐도 재밌을까 싶어가지고. 재밌을 것 같아. 네, 근데 저 말고 김영대 평론가가 마지막 결말에 마지막 장면 하나를 봤대요. 뭐냐 뭐예요? 그러면 그 여성 간첩분 있잖아요. 여성 간첩분이 고윤정? 고윤정? 나쁜 년 아니야. 예쁘잖아. 아 예쁜데 나쁘잖아. 얘도 나빠. 괴로웠겠지. 자기를 그렇게까지 챙겨줬는데. 대승적인 차원에서 없어져야 되는 존재인 건 맞지 이정재가. 어쨌든 이정재가 사망하고 그 여자분한테 여권을 줬잖아요. 그 여자분이 내리는 방향에서 총구가 나와서 이쪽으로 총이 발사되는 장면이 있대요. 마지막에. 희끄무레하게 보인다는 거야. 그 여자가 죽인 거네. 그럼 그 여자가 동료 간첩들을 다 사살하고 새로운 자기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을 한 것이다. 새로운 이름으로. 이 영화의 결론은 그거예요. 근데 이정재를 살려놓을 수는 없어. 왜냐면 왜? 변절자잖아. 근데 지들도 이정재를 죽이려고 했잖아. 그래서 그 모든 대업을 다 하고 나서 그러니까 그 북한 간첩들 입장에서 독립은 보면은 사살이잖아. 죽이려고 했는데 이 새끼가 안 죽고 살아나서 우리 작전 다 망친 거야. 보복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 거기서는. 만약에 그 여자가 이정재의 보복을 반대했다라면 그 여자도 같이 죽었을 거야. 그러니까 이정재는 몰랐던 거지? 걔가 간첩인 거를?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끝까지 몰랐던 거잖아. 아. 알 대단하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왜냐면 알았다고 생각해도 말은 돼. 왜냐면 그 이성민이 차에서 죽을 때 누가 고백하잖아. 나 사실은 너를 감시하라고 임무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성민의 또
딸이었으니까 그 실제로 딸인지 아닌지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 않았을까? 나는 이정재가 그런 실수를 저질렀다라고 생각해. 그냥 이 사람의 딸이니까 이 사람하고는 상관없겠지. 혹은 설마 딸이라는 사람까지 그러니까. 간첩으로 만들어서 왔겠어? 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볼 수도 있고 이정재가 알고 있었다라고 봐도 이 영화를 이해하는데 전혀 무리는 없습니다. 그치. 그리고 네. 딸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네. 근데 마지막에 이정재가 알고 있었다면 이정재는 그 자리에 죽으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몰랐다는 게 좀 더 자연스럽다고 봐요. 나도 몰랐던 것 같아. 왜냐하면 자기가 죽고 나서 이 여자애가 살아 있을 수 없을지 몰라. 그러니까 본인이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여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위해. 만나러 안 가는 게 현명하죠. 근데 만약에 거기 갔다라고 한다면 모르고 갔다라는 게 더 말이 되긴 해요. 어쨌든 스포일러가 그렇게 다 나와버렸어. 다 나왔어요. 지금 여러분. 마지막 장면에 그 장면에 이제 총소리는 뭔가 네.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이게 궁금해하셨던 그쵸. 얼빠진 분들 계셨을 텐데 네. 마지막엔 그 여자가 다른 간첩들을 향해서 총을 쏘는 장면으로 끝났으므로 그리고 또 총소리가 여러 번 났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온 다른 간첩들을 다 사살하고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게 이 영화의 결론인 것 같아요. 근데 다르게 이해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치. 영화야 뭐 보는 사람들의 선택에 따른 거니까. 나는 이 부분이 되게 재밌는 게 이정재 감독이 이 부분을 엄청 고민했을 거야. 마지막을. 엔딩을. 난 너무 현명했던 것 같아. 왜냐하면 어. 이정재가 끝까지 살아 있잖아요. 그러면 알게 모르게 민주화 운동을 뒤에서 서포팅했던 세력이 간첩이 돼 버리는 거야. 아. 그러면 TV조선에서 맨날 그렇게 울부짖던 민주화 운동 간첩설에 아, 힘을 실어주는 그렇네, 꼬라지가 돼 버리는 그렇네.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현대 역사를 다루고 있는 거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렇네.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은 국민들의 뜻대로 어. 전혀 외부의 간섭 없이 국민들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영화로.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이 영화가. 그치. 그러니까 마지막에 간첩들은 다 빼버리는 거예요. 아. 근데 요즘 10대나 20대들은 사실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그냥 겉핥기식으로 영화로 접하거나. 네.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이 영화가 실화를 바탕이긴 하지만 어디까지가 실화인지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그냥 많더라고요. 그냥 그런 거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있지. 다 픽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나는 그래서 이 영화가 좀 현명하다고 생각했던 게 그런 요소를 너무 많이 집어넣게 되면은 막 정치적인 영화로 비춰질 수가 있고 약간 선동하는 영화로 그렇죠. 비춰질 수가 있는데 정말 그런 거는 싹싹 피해가는 거야. 예를 들면 민주화 운동의 어떤 그런 잘못된 지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거를 막 그때 피해당했던 피해자 중심으로 막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 혹은 이 사람들이 가족들이 뭐 어떤 슬픔을 갖고 있는지 이런 장면을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깔끔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그렇게 깔끔하게 보여주면서도 군인 출신이었던 정우성마저도 돌아설 정도로 잔혹했지. 잔혹한 그치. 짓이었다라는 것까지 어. 동시에 얘기하고 있거든. 어. 그러니까 이정재 감독은 정말 영리하게 이거를 샥 다 피해간다. 그러니까. 이쪽 저쪽 다. 다. 대단해. 그래서 근데 또 정우성 배우가 극 중에서 하는 내뱉는 말들을 보면은요. 그렇다고 해서 정우성 배우의 평소 이제 정치 신념이나 이런 게 있잖아. 있죠. 그걸 무시하지도 않은 것이 정우성 배우가 내뱉는 마지막에 내뱉는 대사들을 보면 이런 거. 그 독재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알지 않소. 라는 대사라든지. 어떻게 됐지? 북한 사람이니까 누구보다 잘 알 거 아니야. 독재가 오랜 시간 지속되면 어떻게 돼? 그치. 그러니까 독재자는 한시바삐 죽여버려야 된다. 라는 게 정우성 배우가 내뱉는 대사잖아. 네. 대사도 한 줄도 허투루 쓴 대사가 없어요. 그리고 또 있어요. 적화통일 아직도 그런 정치적 쇼를 믿소? 라는 대사가 있잖아. 이정재가 그러잖아. 지금 저 사람 죽어버리면 북한이 적화통일하러 내려올 거야. 근데 이런 레토릭을 제일 많이 써본 게 어딥니까? 몰라. 보수잖아요. 아 그래요? 지금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총통 사건 같은 게 이런 거잖아요. 영화 공작에서 다룬 사건인데 우리나라 정부가 북한한테 미리 가가지고 몰래 이제 딜을 칩니다. 야, 우리 쪽으로 대포 몇 발이랑 쏴줘. 우리 이거 정치적 선전을 이용해 먹게. 그러면서 무슨 프레임을 만들어 왔어요? 적화 통일을 막으려면 보수가 정권을 잡아야 된다. 그치. 라는 프레임을 계속 가지고 왔잖아. 어.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 현대사의 상당 부분 먹혔고 어. 거기에 대해서 정우성 배우가 일가를 하는 거야. 아직도 그런 정치적인 쇼를 믿어 너는? 그래서 그렇게 그렇지. 안보를 중요시 여겼구나 보수가.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정권을 잡으면 마치 안전해. 안보가 지켜지는 것처럼. 전쟁 안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죠. 했던 거지. 근데 사실은 민주정권 시기에 오히려 남북관계는 훨씬 더 안정적이었죠. 네. 근데 그래서 프레임이 무서운 거예요. 안보는 보수. 이 프레임이 아직까지 먹히잖아. 맞아. 거기에 대해서 정우성 배우는 본인의 신념에 맞게 한마디를 한 거야. 적화통일 쇼 언제까지 믿을래? 그리고 마지막
장면쯤에 독재자 죽이려고 할 때도 그때도 딱 대사 멋있는 대사 넌 내뱉잖아요. 직결쳐야 한다. 정우성 배우의 정치적인 신념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야. 독재를 시도하는 놈은 재판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 바로 죽여버려야 돼. 그치. 아니 뭐 정우성 배우의 신념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다. 네. 너의 신념이지. 내 신념. 너가 이입했지. 내가 감정이입을 좀 세게 했네. 네. 그렇다고 해서 그거에 맞서는 이정재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죠. 야, 암살처럼 극단적인 방법을 써버리면 안 돼. 어떤 후유증이 있을지 몰라. 그러니까 민중들이 일어나서 바꾸도록 내버려둬야 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역사의 전면으로 튀어나와서 전대가리를 죽여버리고 이러면 안 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영리한 스탠스입니까? 정우성이 너무 막 그거를 이제 말씀하셨듯이 어떤 그런 대사들이 있지만 이게 되게 짧은 시간 안에 임팩트 그냥 확 주고 바로 빠져서 이게 부담스럽지 않았지. 네. 만약에 이거를 막 정우성을 막 구구절절이. 신격화하고 막 정우성이 뭔가 민족의 영웅인 것처럼 만들어버리면은 오히려 관객들은 더 멀어지고 멀어지죠. 싶었을 거야. 부담스러워지죠. 네. 그리고 또 정우성, 이정재 둘 다 흠이 있습니다. 옛날에 정우성은 그 남산에서 그 이정재를 고문한 적이 있죠. 네. 야,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도 기가 막힌 게 둘이 이제 술상 앉잖아. 그래서 와이프와 정우성 와이프가 아주 두 분은 서로 어떻게 아는 사이세요? 그러니까 이정재가 씩 웃으면서 이 새끼가 나 옛날에 열흘 동안이나 데리고 고문했어요. 아직도 신경이 안 돌아왔다고. 이 새끼한테 하도 두드려 맞아가지고 아직도 손이 다 안 펴져 이런 얘기를 해버리잖아. 이 두 사람의 관계는 그걸로 설명이 끝난 거야. 하지만 지금은 같은 부처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결론적으로 이 두 사람은 절대 친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걸 그 짧은 데서 하나로 끝내버리는 거야. 하지만 우린 다 알잖아. 그게 뭘 뜻하는지. 뭘 뜻해? 아까 얘기했잖아. 야! 정신 안 차려! 나는 어제 봤는데도 한번더 봐, 너. 이렇게 많은 의미들을 난 그냥 재밌었다. 근데 이 깔끔했다. 영화를 이 내용들을 다 알고 봐도 나는 재밌을 것 같아. 그러면은 독립이 누군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초반에 스토리를 잘 풀어가는지 이걸 영리하게 어떻게 좀 감추다가 나중에 이거를 그렇지. 드러내는지를 알고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다. 여러분 식스센스 같은 영화 반전 다 알고 보면 재미없을 것 같죠? 한번 봐보세요. 졸라 재밌어요. 다 알고 보는 재미가 또 있어요. 지금 식스센스보다 스포를 더 많이 했어. 미쳤어 지금. 그리고 이 영화가 이야기 네.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끌어가면서 관객의 긴장감을 유지하는지는 충분히 얘기한 것 같고 네. 저는 이제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싶은데 뭐요? 미장센 얘기를 미장센. 이게 너무 이제 좀 딥하게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음. 이정재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장면도 사실 첩보 영화에 다 하나씩 있어요. 이런 뭐죠? 장면. 부하 직원이 와가지고 이런 거잖아. 이정재를 딱 옆에 놓고 제가 정우성이 뿌락질하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집에 와서 테이프 집에 와가지고 들려주죠. 테이프를 막 전혜진 씨가. 들려준 다음에 이거 보세요. 제가 증거 더 찾아볼게요. 어. 증거 찾다 보니까 갑자기 뒤에가 싸해. 딱 찾아보니까 이정재가 진짜 간첩이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때 카메라가 이정재를 비추는데 맞아. 그때 조명이 어. 낮은 데서 높게 쏴요. 조명. 어. 낮은 데서 높게 쏘면 상대방이 역광. 무시무시해 보입니다. 역광. 아니 역광은 아니야, 사진 찍을 때 쓰는 근데 조명의 위치가 낮다고. 낮은 데서 주인공을 향해 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안경 다리의 그림자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무섭게? 무시무시해 보인단 악마처럼. 말이야. 진짜 난 슬퍼 보였는데. 그 이후의 장면들은 되게 슬프지. 복잡한 감정이겠지. 복잡한 감정이겠지만 그게 딱 드러나는 순간에 이정재를 비추는 조명과 이정재가 뒤에 서 있는데 막 모닥불? 뭐 서재의 불빛이나 이런 것들이 마치 이정재가 한순간에 이 새끼가 갑자기. 간첩이구나 를 화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장면에서 빛이 이렇게 살짝 아까 아래에서 쏜다고 했잖아요. 약간 이정재 얼굴이 윤곽이 좀 뚜렷하지 않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정체가 진짜 정체가 나오는 순간이잖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네가 알고 있던 사람 아니야? 그래서 윤곽선을 없애버린 다음에 조명을 이렇게 쏴가지고 안경다리 그림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얘가 간첩이야 라고 화면이 먼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미장센은요 마치 이정재 배우가 평소에 입고 다니는 스타일이 굉장히 댄디하잖아요. 클래식한 옷, 수트를 걸치면서도 뭐 액세서리나 이런 걸로 하나로 딱 포인트를 주는 그러면서 약간 모던한 느낌을 뭐 그런다 합디다 나는 평소에 잘 몰라요. 몸매도 군더더기가 없지. 그렇지. 너무 많았더라 근데. 군더더기가 없잖아. 깔끔하잖아. 마치 이 영화를 찍어놓은 솜씨도 패션을 보는 것 같았어. 진짜 깔끔하고. 얼마 전엔 진주 목걸이 하고 맞아. 나왔던데 핑크 피부에. 자켓에 젠더리스 패션. 네. 그럼 이정재가 젠더리스 패션이야. 이정재가 하니까 뭐 난 그냥 벌칙 낀 줄 알았어. 내가 중간부터 봐가지고. 벌칙 있잖아. 벌칙 중인가 그래서 여기 진주 목걸이를 달고 있는 그렇게 거야. 생각했을 수도 있겠어. 여장 남장 그럴 수 있다. 그 정도로 깔끔했다. 이 정도로 굉장히 솜씨가 좋다. 미장센. 저는 이정재 감독이
이런 말은 좀 죄송합니다만 연기도 굉장히 잘하시지만 감독으로 더 훌륭한 것 같다는. 나도. 네. 근데 감독을 하고 난 이후에 좀 더 늙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진짜 고생을 많이 한 것 같고 고생을 많이 해서 그렇지. 살도 너무 많이 빠진 것 같고 정우성 배우보다는 이정재 배우님이 얼굴이나 이런 게 많이 좀 더 이렇게, 예. 나이 들고 처졌죠? 이게 네. 좀 찌들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힘들어. 어느 순간부터 이정재는 본인이 그렇게 영화에서 막 멋있어 보여야 하고 잘생긴 배우로서를 포기라는 말은 그렇지만 그냥 그건 내려놓은 것 같아. 네. 다른 훨씬 빨리 내려놨어요. 오징어 게임 봐봐. 완전 내려놨지. 그거 잘 됐잖아. 잘 됐잖아. 어.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습득을 한 거야. 내가 이걸 내려놓으니까 잘 되는구나. 잘 되는 걸 선택하신 거지. 빨리 내려놔. 저도 내려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다 내려놓으세요. 너는 애초에 들고 있었던 기억이 없어. 그래. 빙고. 저는 또 좋았던 게 네. 이게 로케이션이 아니라면서요. 다 네. 세트였다면서요. 다 국내에서 찍었어요. 처음에는 네. 이제 뭐 워싱턴 그 네. 안의 모습 좀 보여주고 그것도 우리나라입니다. 네. 네. 도쿄로 갔다가 방콕으로 가죠. 네. 로케이션이 아니었다는 거죠. 다 우리나라에서 찍었어요. 너무 대단하다. 부산에서 일본 씬 찍었고요. 네. 방콕은 무슨 강원도 강릉인가 뭐 어디서 찍었다고 해요. 그럼 미술 감독도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도 감독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네, 사실은요. 이게 로케가 로케처럼 안 보이는 것도 사실은 촬영, 미술 이게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 당시의 모습을 보이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 그다음 이제 안기부에서 쓰던 무전기라든지 이런 소품들. 그러니까 이정재 감독이 시대극을 많이 찍어보면서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소품이 있어야 확 그렇게 보이고 맞아. 혹은 뭐가 없어야 된다. 이런 거를 본능적으로 좀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저는 좋았던 게 카메오로 나오시는 분들이 기라성 같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근데- 황정민 씨. 한정민 씨도 있었지만 어. 저는 주지훈 씨나 김남길 어. 이런 사람들이 네. 대사를 하면 튈 법한데 적재적소의 역할을 줘가지고 네. 맞아. 인내하지만 전혀 그 이야기에 해치지 방해가 않고. 되지 그렇죠. 않으면서 적재적소의 대배우들을 잘 썼다. 이것도 절제잖아요. 진짜 대단해. 사실 우리 촬영장에 김남길이 왔는데 응. 대사 한마디라도 시키고 싶잖아. 진짜 아니 그냥 여기 서 있기만 해도 그래, 그래. 조회수 나 정말- 미안한데 몰랐어. 몰랐죠? 몰랐어? 어디서 헤어스타일 김남길이 나왔다고? 바람머리 하고 있는 사람이 거기 김남길이. 도쿄전 봤을 때 거기 다 부하들 중에 2명이나 있었어. 거기 박성웅도 봐봐. 있었고요. 맞아, 박성웅도 있었고 어. 김남길도 있었고 주지훈. 주지훈도 있었고 조우진도 있었어요. 조우지. 조우진은 기억나는데, 나 김남길은 진짜 몰랐어. 김남길 있었어. 안경 쓰고 네모난 안경 쓰고 아. 그 정도로 그게 방해가 안 될 정도로 배치를 오, 해가지고 그렇네. 난 이런 것도 정말 이정재 배우, 맞아요. 이정재 감독의 탁월하다. 오만석도 있었어요. 막 오만석이 오만석 있었다고? 어디 있었어? 오만석도 그 도쿄 그 아, 요원 진짜 중에 나 있었어요. 오만석 거기에 다 모여 있었구나. 그러니까 저 제작사 대표가 가가지고 어. 우리 저 정재 형이 감독 데뷔 하는데 니들 와서 좀 이렇게 십시일반 좀 도와줘라. 뭐 출연료는 못 준다 미안한데. 근데 흔쾌히 허락을 했대요. 평소 인맥이 뭐 인망이 그러니까. 괜찮았나 보죠. 근데 와준 건 고마운데 얘네들이 중간중간 튀어나오면 흐름을 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아. 아주 영리하게 도쿄시내 싹 몰아넣은 다음에 다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그래서 몰랐어, 나는.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 이거야. 어. 이정재 감독.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절제잖아. 그치. 사실 욕심 오만- 내고 싶을 텐데. 그럼 어. 오만석, 박성웅 이런 배우들 한 번 나왔으면 뭐 대사 한마디라도. 그러니까 어. 막 한마디 안 하대. 근데 영화 분위기가 깨져버릴까봐 그냥 대사 한마디도 안 두고 다 죽여버리잖아. 근데 어. 황정민은 왜 온 거예요? 와, 저는 근데 너무 맞다. 소름 그 사람 돋았어요. 때문에 그거 다 알게 됐지. 어, 암호해도 장토기 기순. 어. 네. 네. 확실히 자기가 기순을 하겠다고 온 거죠. 네, 그렇죠. 80년대, 90년대 그런 일 몇 번 있었어요. 전축이 타고 이제 귀순하는 경우가 몇 번 있었거든요. 나는 이제 군인 아파트 살았잖아. 진짜요? 나 아버지가 군인이었어. 군인 아파트 살다가 군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군인 가족들이잖아. 그래서 비행기 넘어왔다 하면 막 사이렌 울리고 비상. 다 막 아파트 전체가 난리 나겠네. 아파트 전체가 난리 나고 저기서 그냥 귀순한 거래. 그럼 다시 집에 들어가고 뭐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어요. 예, 예. 실제로 당시에 그 라면 뽕지 보고 귀순하기로 결심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나왔잖아요, 영화에서도. 아 진짜 나만은 이런가. 자기네가 너무 달라가지고. 근데 뭐 이거 교환해주고. 나중에 또 정부부에서 만들어낸 얘기라는 말도 있고 그치, 그런데 뭐. 어쨌든 전투기 타고 황정민. 넘어온 일이 있었으니까 이런 것도 얼마나 경제적으로 씁니까? 딱 그 사건의
사건이 괜히 들어가려는 것도 아니고 그 아무 해동문을 전해주는 역할. 그니까. 딱 그것만 하고 싹 빠지잖아요. 그 짧고 너무 강렬했어 황정민. 근데 괜히 이상하게 황정민이 나오니까 여기서 이렇게 끝날 수가 없는데라고 생각이 들면서 계속 뭔가 황정민이 또 다른 빌런일 것 같고 뒤에 뭔가 큰 역할을 할 것 같았는데 진짜 그냥 싹 빼버리더라고. 싹 빼버리잖아. 어떻게 이렇게 방해되니까. 욕심을 안 부릴 수가 있지? 그러니까 난 너무 신기한 거야. 그래서 영리한 것 같아요. 어. 그분이 잘했다. 네. 그래서 그 카메오를 쓰는 거에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자기 능력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만 가능한 게 절제거든요. 네. 내가 내 능력을 과대평가하거나 이러면 절제가 안 돼요. 대표적인 게 이제 이준석이죠. 갑자기? 그 왜 나와? 걔 지금 불쌍하잖아. 위로해줘. 또 절제가 안 되는 뭔가가 절제 안 나오니까. 돼. 제가 다른 거는 다 절제해도 네. 이 산양삼 순백만큼은 절제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안에 네. 몸에 좋은 성분들이 다 들어가 있고 네. 정말 이 한 병 한 병이 귀한 산양삼 한 뿌리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이잖아요. 맞아요. 네. 특히 이제 곧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네. 유기농 인증까지 받은 제품이 바로 산양산 순백입니다. 네. 30뿌리를 한 병에 담았고 물 한 방울을 섞지 않고 오직 즙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네. 한 병을 드셔보시면 몸에 쫙 흡수되면서 재구매율이 가장 높은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네, 베스트셀러 상품으로 지금 오정 쇼핑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상품인데요. 지금 네. 1+1 혜택에다가 침향환까지 드리는 사은품이 있으니까 여러분 부모님 선물 절제하지 마시고 꼭 한번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양산 순백이었습니다. 네, 오장 쇼핑 들어가시면 한가위 선물 특집해가지고 또 카테고리 있으니까 거기에 또 대표적인 상품이 네. 산양산 순백입니다. 하루에 한 병만 드셔야 됩니다. 그건 절제하셔야 돼요. 좋은 거라고 막 하루에 다 까먹고 이러면 오징어로 다 나와요. 쉬로 나와. 네. 하루에 한 병씩 30병입니다, 여러분. 네. 오장 쇼핑에서 효도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네, 그리고 그 다이어트 할 때 가장 좀 절제가 안 되는 게 바로 저는 막 떡볶이, 라면, 김치찌개 이런 음식들 앞에 무너지거든요. 맞습니다. 무너지죠. 이 떡볶이는 지금 미국에서도 엄청 인기가 있고 K-푸드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인들을 놀라게 하고 있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우리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주문하면 바로 내일 배송이 되고 무료 배송에 오정 쇼핑에서 1+1 행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좀 맛있는 떡볶이 먹고 싶다 하시면 퀵킷 떡볶이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한 팩에 2인분 정도 되는데 넉넉합니다. 6,000원꼴로 경제적이고 다양하게 뭐 소세지나 라면 같은 거 맞아, 넣어 만두 드시면은 이런 거 넣어 먹어도 맛있고. 정말 한 끼 식사로 충분합니다. 오정 쇼핑에서 퀵킷 떡볶이 함께 보시기 바랄게요. 그 네. 엽떡 있잖아요. 엽떡. 엽떡. 난 너무 매워. 매운 거. 여자친구가 엽떡 좋아하거든요. 어. 근데 엽떡은 치킨 좋아하는데 먹여. 매운 건 안 좋아해요. 또 엽떡을 시키면 또 이따만 세수대만한 거 그래, 오잖아요. 다 남겨. 남긴 것도 네가 다 먹고. 아니 나는 못 먹어 맛없어서. 아, 그래? 아니 그거 안 맵지도 않은 거 뭐로 먹어? 매운 거 좋아하는 난 매운 거 좋아하거든. 그럼 퀵킷 아. 매운맛 추천합니다. 근데 너무 아깝잖아. 그거 나중에 그치, 버릴 아깝지. 때. 이게 그냥 엽떡처럼 다 볶아 이게 먹어야지. 양 조절이 안 되는 떡볶이는 이게 처치곤란이에요. 맞아요. 네, 조금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게 좋습니다. 네, 퀵킷이었습니다. 아유, 우리 광고도 열심히. 그러니까 우리 좀 자주 봐야 되는데. 아니 뭐 4인 4색 때 부르라니까. 가서 내 염세주의를 팍팍 퍼뜨리고 갈 테니까. 그러게. 아니, 근데 너가 오면 너가 많은 걸 차지하게. 다른 애들 분량이 다 죽어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다른 애들이 다 죽어버려. 4인 4색을 1인 1색으로 하자 얘는 한번 그냥 얘만 불러가지고 분량을 너무 먹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어쨌든 오정과 찰떡 케미를 자랑하는 네. 거업과 함께 지금 헌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뭐 스파인 마무리? 몇 가지 네. 추천해 주시고 마무리를 좀 해주시죠. 지어보죠. 헌트는 제가 정말 흔치 않게 이건 지금까지는 뭐 헤어질 결심은 사실 어떤 거장의 풍모가 느껴지는 작품이었어요. 거의 뭐 마스터피스급이라고 맞아. 한다면 헌트는요 이정재 감독의 상업영화 데뷔작으로서 100점입니다. 100점. 오, 100점이다. 아, 진짜 나는 대단한 것 같아, 이 사람. 전 올여름 텐트폴 영화가 4개가 개봉을 했어요. 외계인 망했죠? 망했죠. 비상선언 망했죠. 망했죠. 자본 많이 들어간 영화 또 뭐 있을까요? 한산. 한산. 한산은 그래도 지금 한산 잘 되고 있죠? 있어요. 이순신 장군 영화는 뭐 100점 100승이에요. 그리고 헌트인데 저는 여기서 상업 영화로서 완성도가 제일 높은 게 헌트. 헌트 절대 제로의 여지가 없어요. 네. 한산은요 그냥 욕먹을 만한 부분은 다 빼버린 거예요. 그냥 이순신 장군의 캐릭터를 밝히는 것도 전편 명량에서 이순신 장군 무슨 술 취한 노인네처럼 그렸냐 이러면서 욕을 많이 쳐먹었잖아. 그러니까 이번 한산에서 아예 이순신 장군이 말을 안 해. 밖에 캐릭터가 없어 이순신 장군이. 오히려 외장만 막 말을 졸라 많이 해. 일본 영화인 줄 알았어. 일본어만 계속 들려가지고. 또 그러니까 조국 영화네. 욕먹을 만한 부분을 다 빼버렸다면 헌트는 그 욕먹을 만한 주제에 용감하게 도전하면서도
정치적으로 영리하게 비껴가고. 한쪽으로 편향됐다라는 시각을 받을 수 있는 건 다 피해간다. 맞아요. 아주 영리한 상업 영화다. 거기다 재미도 있다. 완전 강추입니다. 스파이물 몇 개만 추천해줄까요? 죄송합니다. 제목만. 네. 스파이물 제이슨 본 시리즈 보세요. 아, 제이슨. 본 007 시리즈. 네. 스파이물의 지류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지류? 그러니까 큰 어떤 흐름, 큰 흐름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안 플레밍이 쓴 007. 007. 제임스 본드. 근데 이 이안 플레밍이 쓴 007은요, 좀 박하게 말하자면 이거 싼마이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펄프 픽션이라고 부르죠. 가볍게 읽는 싸구려 펄프로 만들어진 읽고 그냥 버리는 이런 소설로 이제 출발을 했고,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지. 아마 소설 쓴 본인도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되게 한량이었대요. 소설이었구나. 네. 소설. 그래서 007 시리즈가 시리즈 몇 개 만들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시리즈 몇 개 만들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꺼내 쓸 수 있는 얘기가 한정돼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정반대 지류가 있어요. 존 르카레라는 사람이. 존 르카레? 르카레. 원래 영국 사람인데 그냥 필명이에요. 존 르카레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쓴 이제 정통 첩보 소설들이 있어요. 여기는 되게 현실적인 첩보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약간 정통 에스피오나지라고 부르고 첩보 자체가 중요한 영화들인 거죠. 007은 대표적으로 첩보는 개뿔 중요하지도 않고 세상에 어떤 첩보원이 자기 본명을 이렇게 막 얘기하고 다닙니까? 네. 나 제임스 본드야 이렇게 얘기하는 첩보원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지금 존 르카를 찾아보니까 네. 스파이 소설의 대가로 꼽히는 영국 작가인데 그렇죠. 주로 냉전 시대를 배경으로 네. 뭐가 배신이나 있습니까? 반역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데 음. 에이전트 러너, 완벽한 스파이, 뭐 스파이의 유선, 지루할 것 같은데. 나이트 매니저. 재미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는 사실 첩보를 아. 진짜 안 좋아하거든. 근데도 여러분 헌트는 재밌어요. 난 보고 나와서 나 첩보를 좋아하나 이랬다니까. 그 닥터 스트레인지 나오는 그 주인공이 한 스파이는 재밌습니까?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요. 그거 재밌어. 그거 재밌어요. 그거 그게 재밌어. 존 르카레 감독 원작이에요. 원작 소설이에요. 약간 어떤 느낌인지 어. 알겠다. 좀 그러니까, 사실적이고 그런 느낌으로. 007 다루는. 주인공은 새끈하게 잘 빠진 중년 남자잖아. 막 명품 막 휘갖고 다니고 막 약간 오메가 판타지 시계 같아. 차고 어. 판타지잖아. 근데 존 르카레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다 추레해요, 애들이. 그래서 뭐 모스트 헌티드 맨이라든지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라든지 추운 나라에서 온 스파이라든지 뭐 이런 영화들은요. 영화가 여러 번 됐었는데 다 주인공이 곧 죽을 것 같아. 그런 남자들이 현실적으로 원래 진짜 스파이, 진짜 첩보는 권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만년필로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메모하고 정보 수집하고 이런 게 진짜 스파이들이 하는 일이지. 난 못하겠다. 그냥 빵빵빵 쏘고 막 미녀랑 떡치고 막 이러는 게 스파이들이 하는 일이 하는 그래, 그러니까 일이야. 나는 그런 스파이물이 재미가 없더라고. 근데, 그러니까 이게 내 남자면은 거기에 내가 뭔가 환상을 그치. 대입해서 재밌을 것 같긴 한데 난 내가 여자다 보니까 음. 별로 그런 거에는 또 이렇게 흥미가 안 느껴지고 오히려 말했던 아까 그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 같은 그런 거 일들. 재밌더라고. 정통 스파이 첩보물들을 보고 싶으시면 그런 영화 두 편을 찾아보세요. 모스트 네. 헌티드 맨. 모스트 헌티드 맨. 모스트 헌티드 맨이라는 그것도 영화가 본것 있고 같은데. 안 봤을 거야. 그리고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가 있습니다.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는 영국의 워킹 타이틀에서 만든 영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굴을 아실 만한 배우들이 졸라 많이 나옵니다. 베네딕트 컴버비치도 나오고요, 게리 네. 올드만도 나오고요, 콜린 퍼스도 나오고요, 유명한 배우들이 잔뜩 나옵니다. 그러니까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는 한번 보실 만하다. 네, 저도 근데, 강추드립니다. 근데 이런 류의 정통 첩보물들은 좀 지루해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밖에 없죠. 누가 와서 총 쏘고 죽이고 막 여자가 반쯤 벗고 나오고 이런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중간 지점쯤에서 타협점을 찾아낸 것이 제이슨 본 시리즈입니다. 본 시리즈. 네. 본 아이덴티티, 네. 본 슈프리머시, 본 얼티메이텀 이 세 개의 너무 영화는 많아. 하나만. 이 세 개 다 볼만해. 그래요? 아무거나 네. 봐. 이 세 개의 영화는 지금까지 어떤 스파이물의 기류를 다 뒤집어 버렸어요. 네. 현실적이면서도 쉴 새 없이 액션이 등장하고 그러면서도 그 액션이 절대 과장되어 있지 않고 절제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현대 첩보물의 어떤 효시를 연 것이 본 시리즈라면 네. 저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왜 첩보물을 못 만드나 왜냐하면 첩보물은 결국 냉전 시대 산물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냉전 시대잖아 계속. 할만하지 우리도. 네.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첩보물을 못 만드는지 아세요?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남한 편을 들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긴장감을 만드는 게 쉽지가 않은 거야. 아. 어차피 물론 하려면 할 수는 있죠. 어. 뭐 공작 같은 영화가 그렇게 이제 정통 에스피오나지물의 지류를 따른 네. 것인데 그러다 보면 또 필연적으로 좀 지루해집니다. 그런데 그래 안 만드는데 이유가 있겠지. 헌트는 요걸 굉장히 영리하게 잘 써먹는 아주 훌륭한 제가 드디어 남들에게 추천해 줄 수 있을 만한 국산 첩보 영화가 첩보 액션 영화가 극장에 지금 걸려 있어요, 여러분. 네, 가서 빨리 보세요. 보러 가세요. 시선을 윤종빈 감독이 끌렸겠다. 공작 만들고 빨갱이라고 욕을 얼마나 처먹었습니까? 그래요? 그게 이제 당시에 정권의 이제 뭐 총풍 사건이나 이런 거를 아주 현실적으로 그렸는데도 불구하고
저 새끼 저거 남한 첩보원이 북한 정부랑 결탁해가지고 우리나라 정부를 조지는 내용이네? 이 새끼 빨갱이다. 이런 욕을 졸라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첩보를 만들기가 어려운 겁니다. 전 빨간색 입었지만 빨갱이는 아닙니다. 빨간색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뭐야 이게? 아니 저는 진짜 빨갱이의 뜻도 잘 모르거든요. 아 몰라요? 근데 막 빨갱이 하잖아. 혈압지 같은 거. 이게 6.25 전쟁 당시에 생긴 말이라고들 뭐 지금은 다들 생각대로 하는 이간질 그 전에도 썼어요. 그러니까 붉은 사상에 전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공산주의. 쟤는 좀 사상이 빨개 이러면은 조금 더 사회주의적인 면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 헌트 저희 3명 다 강추하는 그런 영화고요.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잖아요. 아마 네. 추석 때 또 극장가 찾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거는 성별, 뭐 나이, 정치 사상 이런 거 상관없이 모두가 좀 다 함께 즐길 다 수 재밌어, 있는 다 재밌어. 그런 영화입니다, 여러분. 네. 다음번에는 공포 영화 할 테니까 많이 높하자, 기대해. 높. 조담필 감독. 높하고 재밌어야지. 높을 할 건데 사이코는 보고 와. 아, 사이코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진짜. 저 새끼 사이코야, 내가 보니까. 사이코야. 우리한테 고통을 주면서 오. 즐거움을 느끼는 사이코야. 사이코와 함께. 야 했습니다, 재밌어 사이코. 여러분 한번 오늘도 보도록 해볼게요, 그러면. 네,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오늘 컵 인사해. 다음 주가 아니 다음 달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